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임금 관리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관리라고 하면 수준, 체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 체계, 형태. 그래서 임금 수준이 있고 임금 체계로는 연공급, 개인의 근속 연수, 학력 이런 것에 따라 개인의 속성에 따라 급여가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그리고 직무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급, 그리고 직무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 임금 체계는 이렇게 연공, 직능, 직무급이 있다. 임금 형태로는 어떤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시간급제, 능률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등이 있다. 임금 관리는 수준, 체계, 형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종업원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임금 체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도 공정해야 하겠죠. 그런데 생존권 보장은 합리적 임금 체계랑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2번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임금 관리는 수준, 체계, 형태. 임금 관리의 구성은 수준, 체계, 형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임금 지급 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가 되겠죠.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임금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급. 4번 다음 중 기본급 임금 체계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본급 임금 체계는 연공급,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직능급, 직무의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급, 이렇게 기본급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급 임금 체계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죠. 부가급은 기본급 이외에 제공되는 게 부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5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질 임금 뭐라 그랬어요? 실구매력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책정된 임금이죠. 실구매력이 반영된 임금. 그렇기 때문에 명목 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 실질 임금입니다. 실구매력.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이다. 아닙니다. 초과급여랑 특별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과급여라는 것은 보통 수당을 얘기하죠. 시간의 수당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초과급여랑은 특별급여 다릅니다. 특별급여는 성과급, 상여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3번 기본급은 정액급여에 속한다. 액수가 정해져 있죠. 월 일정액의 재수당, 월마다 나오는 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리가 방금 전에 임금 관리를 공부하면서 임금 관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나요?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 체계, 형태.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 체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체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문제에서 간단히 봤듯이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으로 구분이 돼요. 가장 먼저 근속 연수, 학력,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임금 격차가 결정된다. 오래 다니면 급여를 많이 받는 임금 체계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라고 해서 직능급. 다음 직무의 가치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니까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급여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머지 요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암기의 압박을 갖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연공급, 근속 연수, 학력,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속인급이라고 합니다. 연공급은 개인의 속성을 특징으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속인급이라고 한다. 장점으로는 위계질서 확립, 사기 유지에 유리하다. 오래 다니면 승진하고 돈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생활에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근로자의 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 공헌도가 증대됩니다. 장기 고용에 유리하겠죠. 회사를 잘 안 떠나겠죠. 근로자들이. 또한 배치 전환 및 평가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근속연수, 학력, 연령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죠. 다음 노동력의 정착화를 통해 노동력이 잘 안 떠나니까요. 노동력의 정착화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오래 다닌 사람 돈 많이 받고 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 나보다 연봉 한참 많이 받아요. 의욕이 안 생기겠죠.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가 약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이 아니다라는 단점도 있죠. 동일 직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래 다닌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만년 과장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 대리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네,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오래 다니면 돈이 올라가니까 급여가 올라가니까 무사한 일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마다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직이 정체돼 있고 고여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한 기업의 장기 근속, 정년 연장, 상용 고용 등을 기피한 등의 고용 구조 왜곡.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드니까 장기 근속이나 정년 연장, 상용 고용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고용 유연성이 좋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고용 구조가 왜곡되는 단점이 있다. 연공급 끝. 다음 직능급입니다. 직능, 직무, 수행, 능력. 직무,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직능급. 장점으로는 능력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까 좋죠. 능력에 따른 처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키우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기계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속에 따른 동일한 직능 자격 등급 부여로 노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네. 직무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직종 이런 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노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직종의 구분이 없으므로 기존 생산직의 불만 요소 감소.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직능급의 장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직능급을 시행하려면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연공주의가 될 우려도 있다. 또 성격, 직종 성격에 따라서 직무급이 적합한 직종도 존재를 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연령이 들수록 50세 이후에는 특히 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능급에서 급여가 이제 더 오르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급입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여러 다양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이 직무를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들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직무는 급여가 당연히 높겠죠. 이것을 이제 직무평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한다. 노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급여 체계입니다.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직무별로 상대적 가치를 매기려면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표준화되고 전문화되어야 직무급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네, 직무에 그 반발이 없겠죠.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생계비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장점으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진다. 그리고 임금 배분이 이제 공평하게 이루어지겠죠. 임금 설정도 이러한 직무 평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표준화, 객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직무에 따라 배치하게 되니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능력 중심 인사 관리를 통해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직무의 가치를 매기기 위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과정에서 경영 조직을 개선하고 업무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노무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연공급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방지할 수 있다. 직무급 단점도 있습니다. 직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기술이나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직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또한 적정 배치나 전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 내용이 정형화되고 고착화로 인해서 직무 수행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직무에 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 내용이 이제 고착화됨으로써 직무 수행에서 경직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구분을 해봤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고 이해하고 굵은 글씨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 많이 풀 거니까요. 문제 풀면서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된다. 근로자의 속성에 따라서 속임급,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다음 중 연공임금제도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고용 안정, 잘 안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한가요? 노동력이 정체돼 있고 고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인력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폐쇄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관리가 용이하죠.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일 수 있다. 정답 2번. 3번 연공급의 장점이 아닌 것은 생활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오래 다닐수록 더 안정감을 느끼겠죠.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고 동기부여는 오히려 없겠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니까 교육훈련의 효과가 그만큼 더 크겠습니다. 4번 연공급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귀속의식을 높일 수 있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건비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오래오래 근속할수록. 5번 연공급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귀속의식이 높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죠. 만년 과장님 대리와 똑같은 일 똑같은 만큼의 일을 하는데 돈 훨씬 많이 받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도 많고 적당주의, 무사한일주의가 증가한다. 6번 임금 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 위계질서 확립이 어렵지 않죠. 위계질서 확립이 쉽죠. 연공급.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많다. 능력 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약하다. 오래 다니고 학력 높고 이러면은 연봉 급여를 많이 받는다. 7번 속임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속임급이 어떤 급여 체계죠? 연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속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1번 연령이나 학력,
경력,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의 개인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속임금 체계. 연공급. 2번. 직무급이 속임급 체계에 해당하나요? 연공급이 해당한다고 했죠? 2번이 틀린 내용. 3번. 근속연수 늘어갈수록 숙련도 향상되고 생활비도 많이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속임급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선진산업 사회에서는 속임급 영향력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직능급, 직무급.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네, 직무급과 직능급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직종에 따라서 직능급이 더 적합한 직종도 있고 또 직무급이 더 적합한 직종도 있기 때문에 직종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직무급, 직능급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수행 능력, 직능급. 9번. 직능급 임금 체계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은 연공급,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은 직무급, 학력과 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는 게 직무수행 능력, 직능급. 3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무산일주의, 적당주의는 어떤 거였죠? 네,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긴다 그랬어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 결정되는 것, 직무급. 11번입니다. 직무급 임금 체계. 장점이 아닌 것은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 해소. 네, 그렇죠. 연공급에 비해 실시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직무에 대해서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가치를 공정하게 매겨야 되니까 연공급은 그냥 오래 다녔는지, 학력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비효율적인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엄밀하게 표준화해서 전문화해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인사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번. 직무급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무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객관화해서 매겼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 배치 전환이 다소 어렵다는, 직무에 따라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 전환이 어렵다는 단점. 능력 위주의 인사 관리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13번. 직무급 임금 체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 승급에 의한 생활 안정으로 근로자의 귀속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 풍토 업무 내용이 보수성이 강하다. 연공급.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고과의 평가에 따라 직능고과니까 능력별로 이제 급여가 결정되는 거죠. 직능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동시에 평가한다. 이게 직무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4번.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 장점이 아닌 것은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어렵다 그랬죠. 네, 실시가 어렵다.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능력 위주 인사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15번.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 노동조합의 동의, 이건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네요. 네. 직무 중심의 채용과 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앞에 그 직무 표준화 전문화랑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채용, 평가가 이루어져야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야 이제 직무를 통해서 다른 직종이더라도 직무에 따라서 고용이 이제 이동할 수 있어야 직무급 도입이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번. 16번.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 위계 질서, 이거는 뭐죠? 네.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렇죠. 비합리적인 인건 지출.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이다. 그렇습니다.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연수,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 승급에 따라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17번. 임금체계. 틀린 것은 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 관리한다 했어요. 속임급은 연공급이라 그랬죠. 개인의 속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연령, 근속, 학력에 따라. 직무급은 직무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했어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무의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 표준화, 전문화함으로써 이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연공급은 근로자의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고 속임급이라 그랬죠? 연령, 근속, 학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정답 4번. 18번.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된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급, 제수당, 정액급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초과금액, 특별급여, 업적수당,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한다. 이 성격이 다르죠.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이랑 수당 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수당이죠. 직책수당, 직무수당, 직급수당 이런 게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마다 똑같이 나가는 금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과금액이나 특별급여, 업적수당, 생활보조수당 이런 거는 이제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평균 임금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의미하죠. 4번. 노동법에서 기준 임금이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임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임금 체계의 원리 중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기여한 것에 따라, 기여분에 따라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기여한 만큼 네가 급여를 받는다. 기여한 만큼 준다. 라는 원리. 임금 체계의 공평성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계의 공평성, equity. 그래서 응분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성과가 좋으면 임금 더 받고, 성과가 나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임금을 덜 받는다. 에퀴티, 공평성 기억하시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임금 체계의 공평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승자일치 취득의 원칙, 최저생활 보장,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기여한 만큼 돈을 가져간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임금 관리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임금 수준 체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임금 관리다. 우리는 그 마지막 임금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형태 보면 성과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형태, 우리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제도죠. 성과급 제도.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그래서 업무의 능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능률급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급제라고 하는 것. 시간급제라고 하는 것 고정급 제도라고 합니다.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늘어나는 제도, 고정급 제도. 그리고 연봉제. 연봉제는 능력 중시형 임금 체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성과급 제도는 능률급이라 그랬죠. 업무의 성과, 능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능률급제라고도 한다. 장점, 내가 결과를 내는 만큼 돈을 많이 받아가니까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근로 능률을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의 성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경쟁도 되고 화합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에 치중을 하게 되고 품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굵은 글씨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급 제도. 고정급 제도는 시간급제라 그랬습니다. 급여가 고정이 되어 있다. 시간에 따라 급여가 비례해서 늘어난다. 고정급, 시간급제. 성과 무관하게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장점으로는 임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임금 계산하는 게 편하다. 시간의 제약이 감소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과랑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받을 급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째깍 째깍 째깍. 지금 1초, 2초 가는 동안에 내가 받을 급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능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작업 능률은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은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 제약이 감소되잖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품질 향상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요게 시간급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봉제. 능력 중시형 임금 체계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수 인력의 확보 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매년 협상하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도 근로자들도 이제 능력 개발에 힘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조직에서 이렇게 자꾸 성과를 요구하니까 조직 변화를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죠.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조직의 연대감을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보상 재원이 이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연봉제니까 1년 단위로 그냥 정해놓고 딱 그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는 단점, 그리고 해마다 계약을 하니까 단기 결과를 중시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기업에서는 뭐 임원들이 보통 이제 연봉제 계약하고 뭐 1년씩 이제 계약을 하는데 장기적인 이런 플랜은 좀 소홀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일할 때 내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 성과급, 고정급, 연봉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캔론 플랜 넘어갑니다. 스캔론 플랜. 스캔론 플랜은 집단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거예요. 집단 성과 배분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스캔론 플랜은 집단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그래서 집단적인 그 성과가 났을 때 집단원들에게 그 성과가 난 부분을 배분하는 거죠. 성과 배분은 무엇으로 하느냐? 판매 가치로 할까요? 생산 가치로 할까요? 네. 성과 배분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판매 가치다. 생산된 가치가 아니라 판매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뭐 부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목표치를 초과해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를 이제 배분하는 제도. 스캔론 플랜입니다. 경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이고, 종업원 경영 참여 방식 중에 이익 참가 유형입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집단 성과 배분 제도다. 이렇게 하면 스캔룸 플랜 끝.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해 봅니다. 1번. 임금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임금 형태는 경영이 안정지향적이냐 혹은 성과지향적이냐에 따라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정지향적이면 고정급, 성과지향적이면 성과급. 2번. 성과급은 노동 능률이나 업적을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률급이라고도 하고 업적급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도입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킨다? 아니죠.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아무래도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제품의 질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성과 측정 도구로는 생산량, 생산액, 이윤액, 원가 절감액 이렇게 다 숫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품질에는 소홀할 수 있다.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고정적 임금 구성으로 적합한 것은 고정적 임금이라는 것은 매월 정액으로 고정돼서 나가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성과급이나 뭐 초과급여 이런 것들은 고정된 임금이 아니잖아요.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 초과 달성했을 때 나오는 게 성과급. 초과급여는 어떤 근무 시간을 시간 외로 초과해서 일을 했다거나 할 때 초과급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적 임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외를 하면 기본급, 재수당, 매월 나오는 이제 수당들이 있죠. 직무, 직책, 직급 수당들, 그리고 고정적인 상여금이 고정적 임금이 되겠죠. 정답 3번. 3번.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고정급제가 아닌 것은 시급제, 일당제, 연봉제 이거는 임금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형태지만 성과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4번.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 뭐죠? 연봉제가 계속 강화되고 뭐 거의 정착됐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전문성의 촉진,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구성원 상호 간의 친밀감은 증진시키기 어렵죠. 협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 1년 딱 연봉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용이하다. 정답 3번. 6번.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 능력주의, 성과주의 실현할 수 있죠. 과감한 인재 기용 용이합니다.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성은 낮아진다는 단점. 나의 성과, 나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제 연봉을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연봉제. 정답 3번. 7번.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 먼 것. 능력주의, 성과주의 실현할 수 있고 과감한 인재 기용에 용이하다.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성 낮아진다. 종업원들의 경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추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연봉제 도입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 실적주의, 성과주의로 동기부여가 된다. 과감한 인재 등용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임금 체계와 임금 지급 구조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임금 관리 효율성 높아지죠. 경영 공동체 형성. 경영 공동체 오히려 협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조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 9번.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분석, 인사곡과 목표 관리 제도. 요거는 이제 연봉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봉제를 사용을 하려면 우선 직무 분석이 철저하게 돼서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사곡과 평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연봉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나 개인의 목표를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봉제 실시를 돕는 중요한 이런 장치라고 한다면 품질 관리 제도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10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 여러 번 출제가 됐네요.
직업 간 화합이 용이하다? 오히려 화합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 능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 2번이 맞는 얘기네요.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오히려 복잡하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편하지 않습니다. 확정적 임금 보장이 아니라고 했죠. 성과에 따라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진다. 11번.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마찬가지 4번도 같은 맥락이죠.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는 성과를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산물의 질이 일정한 경우. 자, 우리 성과급 제도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네, 생산물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양에만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산물의 질이 일정한 경우라면 그러한 약점을 보완시켜주는 상황이니까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생산 원가 중에서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급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비용으로 생산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노동 비용 통제가 불필요하다면 굳이 성과급 제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 성과 배분제의 형태 중에서 스캔론 방식은 집단 성과 배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였죠? 생산성 측정할 때 기준이 판매액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생산 가치라 그랬나요? 판매 가치였죠. 판매 가치라는 것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분의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는 거죠. 정답 3번. 13번. 스캔론 플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근로자 경영 참가 중에서 이익 참가가 유형이다.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집단 성과 배분 제도, 매출액을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액, 판매 가치, 생산 가치가 아닌 판매 가치.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을 자극하는 제도이다. 집단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자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 4번. 스캔론 플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익 참가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 종업원 개개인의 능률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능률을 자극한다. 생산 가치를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노노노. 뭐였죠? 판매 가치. 네, 매출액을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 4번. 15번.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미국의 토엔이 제창했대요.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 이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달성된 이익을 노동자에게 환원하자. 이익을 나누자는 거니까. 이익 분배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2번.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임금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임금 관리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임금 수준, 체계, 형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그래서 임금 형태를 이제 방금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부가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가급여라는 것은 회사에서, 조직에서 이제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교육훈련비,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유급휴가 및 휴일, 복리후생 등을 합쳐서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네, 실제 지급하는 급여 이외의 부가적인 급여라는 의미에서 부가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선호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가장 큰 게 절세 효과입니다. 부가급여는 절세 효과를 갖는데 임금액이 늘어나면 부가급여로 대체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사회보험료를 이제 예로 들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체에서 이제 내주죠. 사업체에서 부담금을 내고 또 근로자가 일부 또 기여금을 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그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국민연금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고 임금의 인상분만큼 부가급여로 대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사회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절세 효과.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부가급여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전반적인 임금 통제 시기에 양질의 근로자,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임금을 통제해야 하는 이제 시기가 있어요. 뭐 정부에서 뭐 상한선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렇게 임금을 통제해야 하는 시기에 그 제한된 임금에서 부가급여를 높이는 거죠. 부가급여를 많이 주면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가 더 선호하는 직장이 되겠죠. 또한 이러한 부가급여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왜냐면 이러한 복리후생이나 어쨌든 이것도 급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가급여를 선호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절세 효과.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율이 더 낮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겠죠. 사용자와 이제 동일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액이 이제 늘어났을 때 부가급여로 대체를 한다면 그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더 낮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절세 효과, 마찬가지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가급여 끝.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1번. 노동 비용을 현금 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을 할 때 부가급여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초과급여. 초과급여는 시간외 수당, 초과수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현금 급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가장 거리가 멀고요. 퇴직금, 교육훈련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은 부가급여에 해당한다. 2번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절세 효과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이제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여러 가지 복리후생 또 급여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선호하는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부가급여도 어쨌든 급여의 효과이기 때문에 특히 임금 통제 시기에 선호하는 근로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퇴직금 부담 감소는 근로자 입장에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퇴직금 부담이 아니라 퇴직금의 세율이 더 낮아지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퇴직금 부담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 3번.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의 승진 정책 대응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승진이 정체된다는 것은 어때요? 조직이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고위직이 너무 많다. 고위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위직을 좀 줄여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년을 단축시켜서 고위직을 줄일 수 있고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서의 파견, 자회사 파견도 이제 중고년층, 중년층, 고년층, 이런 고위층에 이제 보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 파견이 되겠습니다. 연봉제 강화와는 이제 승진 정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격차에 관한 내용 문제를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의 공헌도 차이 등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직종 간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직종별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 이동이 활발할수록 어때요? 대체할 수 있잖아요, 노동력을. 마찬가지 노동자 입장에서도 네, 급여를 올리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기 때문에 직종별 임금 격차는 노동 이동이 활발할수록 적어지고 자유롭지 못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집니다. 2번, 성별, 직종별 임금 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학력별 임금 격차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 말인즉슨 네, 예를 들어 잉여 노동력이 많을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반대일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임금은 점점 더 내려가겠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어때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노동의 가격은 곧 임금이니까. 노동자가 너무 많으니까 임금이 점점 내려가요. 안 그래도 저임금 근로자인데 임금이 더 내려가니까 임금 격차는 확대될 거예요. 반대는 축소되겠죠. 4번,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효율 임금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윤 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할 것이다. 효율 임금 이론이 이윤 극대화 목표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쵸?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굳이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고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겠어요? 다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 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 생산성에 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효율 임금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별로 인해 직장 경력 차이에 따른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직장 경력의 차이도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직장 경력의 차이도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 경력, 교육 수준, 근속 연수, 네, 경력, 근속 연수, 교육 수준 이런 거 다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2번, 경쟁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노동자 딴 데 가면 되잖아요. 차별이 있으면. 3번,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다면 차별적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특별함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해요.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선호를 해요.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차별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별적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4번,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쟁 시장에서도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겠죠.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계속 강제하면은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의 직장 내 승진 기회가 남성보다 적어서 여성의 노조 가입률이 높아서 네, 4번이 틀린 얘기죠. 노조 가입률은 이제 여성이 오히려 좀 낮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4번,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차별, 노동자의 자질, 구직자의 수,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 구직자의 수와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에 의해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노동자의 퀄리티, 네,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은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격차 중에서 임금 차별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성별 임금 격차죠. 네, 정답 1번.
임금 격차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임금의 보상 격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를 했네요. 임금의 보상 격차입니다. 임금의 보상 격차는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도 부릅니다. 임금의 보상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 또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부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 임금의 보상 격차, 균등화 임금 격차.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빈칸을. 해독 임금 이론과 관련이 된다. 네, 그럼 먼저 빈칸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 균등화 임금 격차, 해독 임금 이론. 임금의 보상 격차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이제 불쾌한 일, 힘든 일에는 더 보상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다. 그러니까 보상적 목적으로 임금을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직업에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해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급여라는 게 이제 이런 수준으로 있다. 네, 요렇게 급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더 힘든 일, 더 피곤한 일, 더 험한 일을 하는 직종에 대해서 요만큼의 임금을 더 준다는 거예요. 요만큼. 이거를 임금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는 이제 요 사람들은 편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 결국에는 순이익을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합니다. 다시 뭔가 힘들거나 불안정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임금을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보상적 임금 격차, 균등화 임금 격차. 균등화라는 의미는 근로자 간에 돌아가는 순이익을 똑같이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균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럼 더 임금을 주느냐? 자,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그 위험성에 대한 임금을 더 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금전적 차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직업. 요거는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비금전적 차이를 반영해서 임금에 이제 추가를 했다. 또 취업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드는 직업. 이것도 교육 훈련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직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그만큼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 대해서도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임금으로 더 가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장래가 불확실한 일, 이것도 이제 실패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그러한 실패 가능성을 감안하고 이 직종에 종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임금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격차가 보상적 임금 격차, 다른 말로 균등화 임금 격차.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보상 격차는 해독 임금 이론과 관련이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독 임금 이론도 같은 이야기예요. 근로자가 불쾌한 직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고 불쾌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쾌적한 직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쾌적함에 대해서 불쾌한 직업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한 의사, 요거를 반영한 임금이 해독 임금 이론이다. 네. 그래서 임금의 보상 격차의 맥락과 비슷한 맥락이죠. 해독 임금 이론, 보상적 임금 격차, 균등화 임금 격차. 끝.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네,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근로 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 근로 조건의 차이라 그랬어요. 뭐였죠? 보상 임금 격차. 임금의 보상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을 더 줘야겠죠.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상. 성별 격차도 일종의 보상 격차이다. 성별 격차라는 거는 차별이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린 것.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그만큼의 보상을 더 해주는 겁니다.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 훈련에 대한 보상을 더 해준다라는 것이죠. 3번,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한 직업에는 그만큼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좀 위험에 대한 것을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내용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3번,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 감소된다. 아니죠. 산재 위험을 임금으로 반영하는 게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마저 볼게요.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3D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만큼의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좀 더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보상 임금 격차의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의 보수가 높다. 명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높다. 정규직이 일용직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가 오히려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위험, 고용의 그 불안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상을 임금으로 받는 거죠. 5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애덤 스미스는 노동 조건의 차이, 소득 안정성의 차이,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더 가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요? 균등화 임금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 정답 2번. 6번. 보상적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금전적 차이. 비금전적 차이가 뭐라고 했죠? 쾌적한 환경, 불쾌적한 직업, 불쾌한 직업. 이런 것들 비금전적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탐색 비용의 차이. 탐색 비용의 차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랑 관련이 없죠. 그리고 금전적 위험, 불안정, 고용 불안정한 직업은 그만큼 임금을 더 주는 것.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 교육훈련의 기회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 이것도 보상적 임금 격차.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작업 환경의 쾌적성 여부, 비금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성별 간의 소득 차이, 성별 간의 소득 차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고,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고용의 안정성, 요거는 이제 금전적 차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보상적 임금 격차 발생 요인이다. 그래서 6번, 7번 문제를 통해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요인 3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 위험, 비금전적 위험, 교육훈련. 8번.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거리가 먼 것. 직종별 임금 격차요.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고 노동력의 흐름이 원활하면 임금 격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다시,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요. 직종 간 인력 이동이 활발해요. 그러면 임금 격차가 커질까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부당하게 임금이 적다고 느껴지면 이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 생기고, 노동조합 조직률 차이가 존재하면 직종별로 차이가 나겠죠. 노동조합 있는 쪽이 아무래도 임금이 더 높겠고요.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선호하는 곳, 회피하는 곳, 임금이 달라지겠죠. 9번, 임금 격차의 원인 모두 고른 것은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적 격차, 보상적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 있었죠. 차별도 임금 격차의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차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픈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다음 중 직종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선택지들을 쭉 보시면 과도적 임금 격차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 자, 직종 간의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고 정보의 흐름이 활발하면 임금 격차가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경쟁적이라는 의미잖아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라는 의미니까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비경쟁 집단,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 집단인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겠지만 비경쟁 집단이면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보상적 임금 격차, 우리가 공부했듯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고, 과도적 임금 격차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세요. 이제 노동 공급이 단기 노동 공급, 장기 노동 공급 이 차이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과도기적으로 생겨나는 임금 격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되는 임금 격차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11번.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경쟁적 요인은 인적 자본량, 보상적 임금 격차, 그리고 효율성 임금 정책, 다 경쟁적 요인인데 노동조합의 효과는 경쟁적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노동조합은 이제 투쟁, 쟁의행위 이런 교섭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번. 노동 수요 특성별 입금이 아니라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인적 자본량, 보상적 임금 격차,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 정책. 근데 요거 다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이런 벌어지는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의 영향, 요거는 경쟁적 요인과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11번, 12번 문제를 통해서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 인적 자본량, 보상적 임금 격차. 13번.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통계적 차별. 자, 통계라는 것은 종합적인 정보죠. 종합적인 정보, 통합된 정보.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차별을 말합니다. 자, 비중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해서 결정될 때,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통계에 근거한 걸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네, 요거죠.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 4번. 14번.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건설 근로자가 산재 위험과 근로 조건에 대해 보상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받겠죠. 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적 임금 격차에 따르면은 네, 보상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일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 비교할 수 있겠죠. 대다수의 근로자가 변호사 직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해독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동일하다. 아니죠.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달라야죠. 그래서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보상으로 임금을 더 받고, 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것을 가정한 게 헤도닉 임금이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선택지 같이 살펴봅니다.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 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서 임금을 더 보상해준다. 이게 헤도닉 임금 이론이죠. 3번.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갖고 있고 직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전제로 해야지 이제 쾌적한 일, 불쾌적한 일에 대한 보상 임금을 적용할 수 있겠죠. 기본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6번입니다. 헤도닉 임금 이론과 관계에 있는 것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보상적 임금 격차. 이렇게 해서 보상적 임금 격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공부 같이 할 수 있어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복습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 내용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복습을 할 때 간단하게 해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공부 같이 힘내서 또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